김정은이 푸틴한테 좀 당한 것 같아요. 러시아에 보내는 군대라든가 무기라든가 반대급부들이 들어와가지고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죠. 북한 내부 소식통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대한 현금을 거머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김정은 걔가 뭘 알겠어 이런 투였어요. 김정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고요. 묵인이 아니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 여정동지를 통하면 뭐 안 되는 게 없다라든가. 오늘 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자 기자, 접은 적이 없는 이 기자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종 기자님 반갑습니다. 트럼프 얼굴 저 봤습니다. 어제 경주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경주 에이펙 그 타방송 네. 연합뉴스 TV에 출연했는데 네. 그 부스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앞이 그 호텔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연합뉴스 TV에 김민광 앵커라고 있어요. 네. 그분하고 서서 그 양반이 손을 흔들으니까 손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 비슷하니 네. 보이더라고요. 그 완전히 깜깜하지 않고요.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네. 그냥 우리 오픈 때 우리한테가 손 흔들어 준 거예요. 딱 한 사람한테. 김정은도 만나지 못한 트럼프를 직접 또 그러니까요. 만나보셨네요. 자, 김민광 연합뉴스 TV 김민광 앵커 제가 선전했어요. 나중에 한 잔 사시는 거 아시죠? 자, 약간 부드럽게 시작했고요. 네. 김정은 못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고요. 우리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가능성을 많이 낮춰봤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우면서 좀 여러 가지 됐는데 역시 뭐 객관적인 요인이라든가 상황이 이번에는 만나기 좀 어려운 쪽으로 귀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 뉴클리어 파워야? 네. 핵이 있는 거 알아? 김정은이 제일 원하는 게 핵보유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이거 논의할 수 있어? 당근 딸 땡기지? 그다음에 내가 29일 30일 가는데 네. 너 만나면 내가 일정 연기할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최고의 몸값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순방하는 트럼프의 이번 일정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들 유력 외신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했죠. 근데 김정은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6년 전에는 내가 그런 레토릭에 이 노련한 장사꾼 협상가 트럼프한테 당했지만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이제 레토릭에 안 끌려 들어가겠다는 거죠. 사실 비핵화라든가 북한을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많이 분위기를 풍겼지만 실제로 협상 과정이나 또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는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일본 총리 우리 대통령 다 의견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그 특유의 레토릭 야, 너 김정은 정말 좋은 놈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문서화하거나 기록에 남는 이런 공식 입장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김정은이 그 온도차를 정확히 읽어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설이 있었어요. 네. 이제 판문점에서 만난다? 아니다. 평양도 간다. 네. 원산 갈마도 간다. 실제로 김정은이 만난다고 그랬다면 트럼프가 평양이나 원산 갈마도 갔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뭐 어렵지 않죠? 판문점을 뭐 지난번처럼 살짝 넘어갔다가 오는 수준이 아니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한다는 건 뭐 북측 영토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산이 거기서 멀지가 않고 평양으로 가는 거 뭐 전용 헬기든 뭘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평양까지 굳이 지금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회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라면은 분명히 갔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너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다. 너가 원한다면 만날게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남이 불발된 직후에도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그게 드러났는데 결국은 김정은을 뭐 비난한다거나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타이밍의 문제로만 여긴 거죠. 아, 둘이 좀 안 맞았어. 곧 만날 거야. I'll be back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Will be back. 곧 돌아온다. 자기가 무슨 터미네이터라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그리고 만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만나려고 해요? 아니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뭐 트럼프 열면.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지금 김정은을 이번에도 보면 거의 스토킹을 한 수준이에요. 만날 의향이나 이런 건 전혀 반응이 없는데 계속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스토킹 중에서도 진짜 특대형 스토킹인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2018년, 2019년 싱가포르랑 하노이에서 만나서 북미 관계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그랬던 그거를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임기에.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이제 중동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전 이런 것들을 잘 매듭 짓는 것과 맞물려서 자기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해 상이 이제 불발이 됐으니까 내년 가을 시즌까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조금 그거는 느긋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논의했던 비핵화 부분이라든가 또 평화체제 부분. 이 평화체제는 이번에도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관계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면 다 가지지 않았어요? 권력도 가지고 네. 재산은 뭐 셀 수도 없을 거고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1000분의 1이나 쓸 거예요. 네. 그 왜 노벨 평화상에 평화적인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는 분이신데 왜 평화상에 집착을 하죠? 아니 다른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 자기가 거죠. 생각하니 네. 그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네. 받았는데 특히 오바마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잖아요. 아 오바마가 받았어요. 해놓은 것도 없는데 먼저 선불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전쟁을 뭐 6개, 7개, 8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었는데 안 준다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의 문제, 한반도의 이런 북한 미사일이나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매듭 짓고 평화체제, 북미 관계 이런 부분을 완성하면 노벨상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다 가졌지만 노벨상 하나를 아직 못 가졌잖아요. 이게 아마 자기 생애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좀 전치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보면 경주 에이펙에서 금관을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지금 반 트럼프 시위에 몰리는데 예. 거기에서 특히 노킹이잖아요. 미국에 왕은 없다. 트럼프 너 왕인 척 하지 마라 이랬는데 본인은 왕인 척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주 고도에 와가지고 너는 왕이야. 금관을 그 네. 주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죠. 금 좋아하는데 금으로 만든 왕관을 주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써봤을 것 같아요. 그 당장 쓰고 싶었겠죠. 그 무궁화 대훈장도 보면은 당장 막 걸고 싶다 그러잖아요. 1억 3천만 원어치 금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뭐 넘어가는 거죠. 얘기가 좀 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말 함부로 하잖아요. 네. 막 쓰고. 근데 뉴클리어 파워란 말은 제가 알기로 벌써 3번째 반복적으로 썼거든요. 그렇죠. 취임 당일날. 네. 그다음에 아마 3월경 이번에 또 뉴클리어 파워. 그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부분은 뭐 트럼프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북한의 핵을 뉴클리어 파워로 해가지고 사실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향후 북미 협상, 김정은의 어떤 그 테이블로 끌어내가지고 회담하는 이런 구도를 가져갈 거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라든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문서 기록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하지를 않겠죠.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논의하지 말자든가 빼자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리 목표다. 한미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목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아마 그 트럼프의 협상술에 불과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김정은도 사실 그거를 이제는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그런 얘기 있어요? 김일성은 2094년 7월 8일 날 죽었는데 네. 6월에 지미 카터 부부 불렀잖아요. 머릿속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김정일도 남북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김정은도 2018년 19년에 트럼프를 3번이나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북러 관계, 북중 관계 그러지만 김정은의 본심은 미국에 있다. 북미 관계에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북한이 지금까지 반미 반제국주의를 80년 동안 네. 노동당 창건 이후 80년 동안 외쳐왔지만 결국에 북한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만날 때도 김정은이 그런 뉘앙스의 뭐 얘기를 트럼프한테 직접 한 적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다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뭐 북한 핵 문제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는 부분이 없으면 북한 체제의 존립이라는 게 북한이 당면한 지금 모든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대북 제재 또 한미일의 대북 압박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을 비롯해서 뭐 김일성, 김정일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반미를 강요하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미국을 선망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자기 마지막 가는 연구차를 다 미제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갔어요. 그거는 제가 보면은 뭐 진정한 반미주의자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다른 수단을 썼을 텐데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의 모든 게 맞춰진 거지 다른 뭐 미국을 아예 등 돌리고 앉겠다? 이런 거면은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죠. 역시 존경하는 이 기자님이시네. 그 마지막 장례차가 둘 다 미제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그걸 또 집어내시네. 그거는 뭐 저희가 그 배경은 아무도 해석을 못 하고 있지만 예. 뭐 어떤 고위 탈북 망명하신 분 얘기가 고위층인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제를 한번 깔고 가지 않습니까? 관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북한을 하면서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미국에 대한 선망 이거는 저는 뭐 북한 지도부가 갖고 있는 변함없는 그거라고 보고요. 김정은의 그 이모 고용숙도 이강 부부도 미국 가 있죠.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안전한 곳 자기네들이 좀 살 수 있는 곳 이런 거는 미국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나오긴 나올까요? 나와야 되겠죠. 네. 이거는 저는 김정은이 이제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한 3년 한 2, 3개월 남았는데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이 기간에 자기가 뭔가를 트럼프와 결판을 내고 진전시켜 놓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기회도 트럼프가 기사회생하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뭐 워싱턴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재선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뭐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의 헌법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아무리 미국이 망가져도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뭐 또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이 한 뭐
24일 9월 24일 날 그 중국군이 6.25전에 참전한 그 75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후로 10월 24일 안 나오고 있거든요. 10월 24일.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이 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요 에이펙 요거 이제 끝나는 상황들 이거 보고 나서 예. 지금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 푸틴을 만났고 벨라루스에 가 가지고 이제 유럽 안보 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좀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일각에서는 김여정이가 뭐 이번 관련해 가서 입장을 낸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좀 이번에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판문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게 싱가포르, 하노이 세 군데였어요. 네. 이번에는 어디로 예상하세요? 제가 너무 보면 민감한 질문이니까. 김정은은 예.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경로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했듯이 2019년 6월에 만났듯이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사인을 보내면 김정은이 받아들여서 판문점에서 만난다 이런 그 과거에 이제 경로를 밟을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을 텐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산에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죠. 지난 7월에 오픈을 그러네요. 했으니까. 원산이 시설이 돼 있네. 거기 영빈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날이 좀 춥긴 하지만 요트 띄워놓고 만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되기 때문에 저는 평양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원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산 갈마 선전도 하고. 그렇죠. 트럼프 리조트 트럼프가 그 취임식 1월 20일 날 취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은 정말 멋진 해안선을 가진 그런 리조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트럼프 월드를 지어가지고 뭔가 할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좀 기분이 많이 나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번 에이펙 이 어간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김정은이 좀 기분 나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사실 트럼프 형님 정은이 제가 뭘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내심과 뜻을 수용 못해 이번에 불발됐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전략적 고려를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 체제의 생존을 걸고 뭔가 트럼프와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를 지금 전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뭐 좀 애가 철이 없어서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한 건 지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하러 워싱턴 갔을 때 그 CSIS 연구소 가가지고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끈했잖아요 북한이. 그때 바로 또 반발했죠. 예, 그거와 거의 맞먹는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물 건너 가겠죠. 그렇죠. 지금은 시간이 이제 없고요. 트럼프도 뭐 다시 이제 아시아 쪽 이런 순방 일정이라든가 방문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일정을 좀 다시 내년 계획을 잡아야 되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연말 그 올해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오근영경 마지막. 네, 그리고 내년도 9차 당대. 내년도 9차 당대회 내년 초에 연초에 하려면 지금 11월 12월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거기도 그동안에 그 점검해야 되고 김정은이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이후에 보면 지금 내부적인 문제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당대회에서 벌써 이제 핵하고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을 뭐 자기가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그 얼개도 지금 짜야 되고 이런 부분들 복잡합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는 게 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내치 문제도 지금 이게 2달 정도 바짝 좀 쪼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심기 건드리는 뭐 ICBM 발사 핵실험 이런 거는
유예할 가능성이 그건 못하죠. 못하죠. 그동안에 이 에이펙에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 이후에 북한이 되게 정교하게 두 차례, 한 번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이제 10월 22일 날 쐈고요. 단거리 짧게. 네, 또 임박해가지고는 또 순항 미사일 쐈잖아요. 그거는 원래 유엔거리 위반 아니에요. 두 번 다 김정은이 참관을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을 할 때도 화성 20형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20형 ICBM을 등장시켜 놓고도 김정은이 그거 등장하거나 이럴 때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메시지도 내지를 않았다는 거는 자기도 아는 거죠. 여기서 트럼프와 만나지 않고 뭐 이러는 것까지는 트럼프가 용인을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뭐 본토를 타격하겠다거나 아니면 트럼프를 직접 검용 비난하거나 이랬다간 트럼프가 한번 또 승질나면 또 해코지하고 이러면은 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은 이제 연기만 좀 피웠지만 본격적인 장작은 내년 정도 타지 않을까. 그렇죠. 한 시즌은 이제 마무리했고 노동당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내년 초에 대미 대남 노선 한번 다시 한번 내년 초에 천명을 한 이후에 내년 봄 시즌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도 이번에 충분히 알아들었겠죠? 트럼프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럼요. 이 정도면은 이제 키는 내가 쥐고 있었다. 이런 게 있겠죠. 내가 결심만 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이번에 장사 잘한 거죠, 김정은은? 자기 몸값을 한층 올린 거죠. 올린 거고 지난 9월 3일 날 전승절 중국 전승절 80주년 그 열병식 가가지고 푸틴 시진핑하고 나란히 서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북미 관계의 어떤 재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결단만으로 남겨놓는 이런 구도를 만든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조한범 TV를 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면은 장사를 잘했다 김 위원장이. 뭔가 얼굴도 안 내밀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나와서 진짜 몸값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대동강 TV가 조한범 TV로 이름 바꿨습니다. 조한범 TV가 대동강변의 스튜디오에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이 김정은이 내줄 것 같습니다. 그 오픈 스튜디오 이번에 이제 손흔들면 둘이 같이 손흔드는. 그렇죠. 네. 예. 이 기자님, 한국은행이 북한 경제 2023년도 3% 이상 또 지난해도 3% 이상이라고 했는데 성장을. 근데 제가 듣는 얘기는 곡소리만 나오거든요. 정말 죽겠다. 정말 죽겠다. 제가 북한 경제 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항상 충돌하는 게 저는 탈북하신 분들 뭐 이런 쪽 필드 쪽하고 좀 친하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로 보는 분들은 아니다. 북한 경제 뭐 살만하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실물 경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인 이제 지표로만 보는 건데. 도발적이시네. 한국은행. 작년도 3.7%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 그전에는 3.1인가 그랬어요. 그거 자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강조해왔던 어떤 건설 있지 않습니까? 뭐 1만 세대를 뭐 5년간 짓는 이런 아파트 건설 공사라든가 또 지방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 쪽을 좀 넣는 거고 그다음에 집 지면 올라가니까 군수 경제 있지 않습니까? 포탄을 지금 러시아에 152mm로 한산해서 1,200만 발을 보냈다 그러면 그것도 몇 달 전 얘기죠, 그것도. 그리고 뭐 러시아가 지금 방탄조끼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북한에다가 이제 원단을 주면서 만들어서 너희도 쓰고 우리도 좀 보내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군수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만 해도 이제 북한의 산업으로 보면은 성장 지표로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실물 경제, 장마당 경제 이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에서는 뭐 말도 아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식량 문제가 일단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여전히 의아한 거죠.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많은 군대와 무기를 주고 뭔가 반대급부를 받았다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북한으로 뭐가 돈이 들어가는 게 대북감시망에 잡히거나
아니면 밀가루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의미 있는 물량이 들어가는 게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아한 부분이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이에요. 네. 지난해 상반기 봄에 1달러당 북한 원화로 한 8, 9천 원 했거든요. 네. 지금 4만 원 맞습니다. 내외 왔다 갔다 하죠. 네. 우리로 치면 얼마예요? 이게 6천 원, 7천 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북한 내부 소식통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 최근에 한 2-3차례 예. 그 물가 상승을 이제 시켰대요. 일부러? 네, 임금 상승을. 그러니까 물가도 현실화 좀 했고요. 그래서 임금을 임금이 보통 한 3천 원 정도였다 그러는데 네. 그게 지금은 뭐 한 5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임금을 물론 그렇게 받는다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사실 얼마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도 지금 마치 인플레이션 때처럼 좀 올라가고요. 거의 환율도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만 지금 뭐 북한이 쌀값이 이게 좀 요동치면은 또 동요가 생기니까 장마당 쌀값 정도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위험하니까 네. 그러면. 그런데 환율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좀 통제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율하고 예. 쌀하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을 지금 좀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저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환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물가도 다 따라 올라가는 거고. 북한이 뭐 대외 경제라는 게 변변치는 않지만 그 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 보내는 뭐 군대라든가 또 무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제 파병한 지도 1년이 됐거든요. 예. 작년 10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죠. 달러 같은 게 만약에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달러 베이스로 그런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달러가 민간 시장에도 풀려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전사자 2,000명 1인당 5,000불씩 우리 돈으로 뭐 하면 한 700만 원 되나요? 그 정도를 러시아가 보상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인당 지금 한 2,000불씩 받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1년이면 이제 24,000불 정도 그 돈을 받았으면 그게 뭐 14,000명이 가 있고 공병 1,000명이랑 군인 건설대가 한 5,000명 더 추가로 갔으니까 네. 그 돈하고 무기 값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정은이 푸틴한테 좀 당한 것 같아요. 아, 당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 푸틴의 장사술에 말려든 건데 작년 6월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해가지고 조약을 푸틴하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맺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의 루블화 경제에 이렇게 편입되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네.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난해 6월 조약 체결 전에 루블화 결제에 합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편입되는 게 그게 좀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대가나 이런 비용들이 루블로 지불한다. 네. 달러 경화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루블화로 뭐가 되면서 북러 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럼 루블로는 러시아에 살 게 석유하고 네. 밀가루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밀가루가 북한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식량난이 좀 완화됐고 장마당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다는 얘기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거래 그런 부분에 뭐 현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그렇고 어떤 물물 교환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계 방식으로라도 밀가루나 뭐 다른 생필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이상이 생긴 건 분명하죠. 그런데 김정은이 집은 막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뭐 평양에 매년 만세.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북한의 국력으로 경제력으로 만세 지방 발전 공장 지락으로 되니 네. 영화관도 저 병원도 저 뭐 난리잖아요. 네. 전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했더니 지금 돈이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그걸 나중에 올라가면 그만큼을 아파트로
돈주들한테 줘서 이걸 되파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식 네. 사실 선분양 시스템이 지금 북한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북한의 노동당이 계획경제에 의해 가지고 주택을 짓고 그거를 이제 배정을 해주는 예. 입사증을 줘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입사증이 이제 집에 입주권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던 시스템인데 이제는 그거 외에 예. 좀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5억 10억 우리 돈으로요. 5억 10억 정도에 되는 고급 아파트도 지금 등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뭐 100가구짜리 3개 동을 짓는다 이러면 미리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입주자들 돈이 좀 있는 고위층 특권층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지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북중 접경인 신의주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쪽에서 처음에는 중국의 자본가 큰 손들이 돈을 대가지고 올리고 아 중국 자본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올리고 그걸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아예 이 돈주들이 주택을 짓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가지고 고급 주거단지 노동당이 주는 이거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하고 또 아파트 이거 짓는 게 또 비슷해요. 아 중국 닮아가는구나. 중국 보시면 우리 뭐 중국에 가면 곳곳에 미분양된 거 있지만 겉으로 보면 뻔듯하잖아요. 멀쩡하죠. 누런색으로 해가지고 예, 예. 또 중국의 그 누런색 대리석 붙여가지고 예, 황금색 좋아하니까. 빌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짓는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건물은 져라. 네. 그래놓고 돈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돈을 댈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은. 네. 네. 본인이 이제 평양이라든가 이런데 뉴타운식으로 아파트 그냥 군인건설자들 동원해가지고 인건비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올릴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뭐 철근 콘크리트하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김정은이 특별히 수도권 이런 쪽은 평양과 수도권은 챙기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지방의 토 세력이나 돈주 유통업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현금을 거머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김정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뭐 김정은이 좀 손을 대려면 되겠지만 이렇게 좀 손대기엔 껄끄러운 북한의 특권층들 빨치산 세력의 그 일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이권을 다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드리기 힘들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그랬지만 김여정도 일정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도 북한에서 뭐 여정동지를 통하면 뭐 안 되는 게 없다라든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여정동지로 통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김여정이가 오빠의 뒷배를 삼아가지고 막대한 이권을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비호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구도까지 갖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김여정이 그러면은 비서실장으로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창구로 보세요? 그럼요. 지금 그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영상들 보면은 특히 평양 지역에서 택시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건 알아요. 네, 그 영상 보면은 뭐 바이올린 들고 예쁘게 옷 입은 꼬마애가 예. 막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택시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든가 또 택시가 뭐 광복거리 상업중심 광복백화점 앞에 쫙 줄지어서 서 있는 것들 그리고 생수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생수는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택시에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택시가 이제 장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택시업에 대한 이런 이권들 예. 이런 것들을 북한 고위층이 또 갖고 있고 예.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지금 개인 자가용 승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 법령을 제가 봤어요. 네. 개인들 자가용 보유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차를 운용할 능력이 되더라도 개인 등록이 안 되니까 기관에 공장 기업소에 거기 등록을 했죠.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고 자기가 몰고 다녔는데 이제 개인이 하는데 북한은 특이한 게 자가용 번호판이 노란색이더라고요. 우리는 영업용 택시나 이런 게 노란색. 아, 그렇죠. 북한은 노란색.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이. 근데 저는 지금 김여정이 그 이권 부패 카르텔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이 기자님부터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면 택시 사업, 뭐 주택 사업 그런 거에도 김정은은 묵인하고 네. 김여정은 챙기고. 저는 뭐 그쪽 라인에서 예. 어마어마한 지금 저거를 가지고 있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 또 그 일가의 어떤 뭐 통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예. 마련이 되고 그게 어떤 구조가 그런 욕구들을 지금 특히 고위층 핵심층들의 그런 욕구들을 그것까지 다 틀어막았다가는 북한 권력층들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승질 내도 네. 다 눈치 보고 다 교활하게 지금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자기네들의 이권을 건드린다. 최근에 북한을 탈북한 고위층 분들이 이제 비공개로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 핵심층들의 정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너가 3대 세습자로 된 거는 인정해.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어차피 권력을 잡아서 너희 집안이 해먹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 집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하는데 일정한 지분이 있어. 최룡해 같은 네, 빨치산. 너가 최대 지분인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도 대주주야. 지분이 있어. 근데 너가 뭐 자기를 떠받들기 위한 정치 행사나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근데 우리 밥그릇을 건드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는 김일성 1인 개인 회사였잖아요. 네. 김정일까지도. 근데 김정은은 나 강해 이러고 다니지만 이제 대주주로 지위가 전락한 거네요. 지금 분석을 보시면. 제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하죠. 사실 북한의 핵심층들, 네. 고위층들 2, 3세대들 뭐 김정은이 3세라고 보면은 그 친구들 해외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만나보셨어요? 김정은 걔가 뭘 알겠어 이런 투였어요. 초기에 등장할 때. 뭐 26, 27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태자당인 그 봉화조 멤버들 예. 이런 친구들도 결국 김정은이라는 애는 형인 김정철 따라서 우리 봉화조 모임에 따라다녔던 애. 봉화조.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 봉화조가 북한판 태자당인가요? 그렇죠. 이제 태자당인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죠. 뭐 중국의 태자당처럼 이렇게 이권만 쫓고 어떤 카르텔, 뭐 부패 카르텔까지 포함해서 그런 카르텔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연구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도 하는 약간 지적 북한의 모임. 미래를 준비하는 네, 새 세대. 스터디 모임 네. 뭐 이런 거고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대단해요. 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조금 좀 전향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체제만 잘 되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봉화조라는 북한판 태자당은 김정은도 묵인하에? 그럼요. 그거는 묵인이 아니라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의 고위층들의 자제들이 대주주들의 지척이니까. 네. 자기 뭐 친형인 정철이나 이런 애들도 다 그 멤버에 묶여 있고 군부나 이런 뭐 빨치산 3세대 이런 친구들도 다 그 있는 상황이니까 예. 걔들이 이제 많은 이권들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제가 과거에 방북 취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니까 결국은 그 이중 가격제가 어마어마한 이들한테 이제 이권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나와 있는 공식 가격과 그렇죠. 실제 팔리는 시장 가격. 네. 들쭉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면은 40불 받지 않습니까? 네. 백두산 들쭉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는 거는 1달러도 안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실제로 가격으로 보면 뭐 몇백 원 하는 이런 수준인데 북한 돈으로. 그러면 결국 고려호텔 면세점에서 이번 달에 고려호텔 외화상점에서 40불을 받고 10,000병을 팔았다. 그렇게 많이는 안 팔리겠지만 그러면 그 10,000병을 판 달러 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네. 1달러만 내고. 그렇죠. 그러면 들쭉술 공장의 지배인이나 그쪽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10,000병을 채워놓으면 그냥 나머지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병의 공장 입장이나 이쪽에서는 그냥 내수용으로 얼마를 팔았다. 그냥 1달러에 팔았다. 이렇게 장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외화수기나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태자당도 사실은 중국 뭐 개혁개방 초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챙겼다는데 그런 유통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 사업이나 뭐 이런 이권들에서 그런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 제가 소련에 유학할 때 네. 그때 레닌그라드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끼로프, 모스크바는 발슈이, 상트페테르는 끼로프거든요. 네. 끼로프 발레 보러 유럽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 올 때 S석이 그 당시 200불, 300불 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학생 자격으로 러시아 인민 돈을 내니까 그때 10센트도 안 했어요. 10센트면 800원이니까 80원인가 지금. 그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북한 경제가 이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보면은 주민 2,500만 주민의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칼로리 통치를 하는 거죠. 아주 최소한의 먹을 것만 줘서 그 먹을 거 배급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럼 밥만 주면 쌀만 주면 불만 없는. 아 그렇죠. 지금 쌀만 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북한 체제를 볼 때마다 이 핵과 미사일 이런 걸로 저렇게 화려한 쇼를 보여주고 이러면서도 왜 저 먹는 문제를 해결 못 할까? 그거를 미사일 몇 개만 팔아도 먹는 문제 해결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지라든가 우선순위도 있고 이거를 북한이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오히려 방치한다. 딴 생각 생기는 거죠. 아이고 이제 날은 추워지는데 북한에서 겨울나기 장만이 제일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김장하고 쌀하고. 아마 팍팍한 삶 좀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지금 이 기자님 이제 저는 북한 체제 불안정론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소련 체제가 유학할 때 붕괴했으니까요. 네. 그 거대한 소련 체제가. 기억나시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냉전 체제 소련하면 어마어마한 적이었잖아요. 그럼요. 철의 장막에.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사회주의 체제가 허술했고 네.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게 뭐라고 이런 체제가 처음에 갔을 때 놀란 게 뭐냐. 모스크바 공항에 서 있는 그 천문학적인 비행기 거기다 비행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반시설 숨이 막혔거든요. 야 위대하다. 근데 한 몇 달 살아보니까 이런 체제가 어떻게 버텼지 속으로 골마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붕괴를 예측을 못했거든요. 굶은 건 알았지만 붕괴한다고 상상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네팔, 뭐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저쪽 중동의 뭐 국가들, 그 다음에 심지어 파리까지. 그렇죠. 지금 체제 불만인 Z세대, 네. 젊은 세대죠. 20, 30대. 이 친구들이 지금 정치 변동의 주역이 되고 있어요. 네. 북한에도 장마당 세대 있죠. 북한에도 장마당 세대 있고 당연히 Z세대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김정은이 올해 41살 아닙니까? 김정은이 84년생. 이제 MZ세대 끝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우리로 개념으로 말하면 청년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의 심각성, 위기감 이런 건 아마 누구보다도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잘 받는 질문이 말씀드리다가 이제 질문 들어갔는데 당신 맨날 북한 망한다고 그러는데 위기라고 그러는데 왜 아니냐. 지금 위기 맞죠? 맞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핵이라든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지고 지금 집권 15년 동안 계속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소련의 몰락을 말씀하셨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체제가 보장되고 안정된다면 전혀 아니죠. 몇만 개 가지고 있던 소련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근데 경제가 결국은 거기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사회적 변동 요인하고 네. 김정은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고 있고 지금 네팔에서 시작된 이 청년들의 어떤 반체제 뭐 그 권위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 물론 뭐 그
북한은 네팔처럼 그 네포키즈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를 과시하고 SNS에 그거를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일반 평범한 젊은 층들의 어떤 분노를 자아낼 이런 요인들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것 자체가 없고 북한의 또 부유층들이 사실 뭐 김주애가 12살 된 김정은의 딸이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나왔다. 뭐 우리는 보고 그렇게 기사를 쓰지만 북한 주민들은 봐도 그거 뭐 모르지 않습니까? 비싼지 모르죠. 네, 어떤 그런 호화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임계점에 가면은 저는 반드시 이제 폭발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김일성 때도 망한다 그랬더니 안 망했고 김정일 죽었을 때도 안 망했잖아. 북한의 체제 내구성이 뭐 간단치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체제 내구성은 저는 어떤 논리나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번 안 망했으니까 그럼 김정은도 계속 갈 거다. 이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요인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북한이 어떤 길을 못 찾고 있고 지금 고립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북한의 내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좀 가급적 생각하고 감싸려는 분들한테도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그분들도 할 말이 없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외부 정보를 다 틀어막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그러면 이제 북한에 만약에 외부 정보의 유입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정부도 지금 그걸 틀어막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체제가 며칠을 건들 거겠나. 그분들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뭐 감싸고 또 우리가 뭐 종북이라 그리고 좌파라 그리고 이러는 사람들의 일부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과거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권위주의 시절에. 예.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타임지 제대로 볼 수 있었나요? 군부 독재라고 얘기하는 봤죠. 시절에. 슈피겔도 못 뭐 보고 이렇게 뭐, 예. 타임지 뭐 전두환 노태우 비판하는 것만 다 매직으로 하고 잘라내고 이런 잡지만 들어왔잖아요. 그 북한도 지금 사실은 그거보다는 몇 배나 더 폭압적인 상황에 또 외부 세계와 이렇게 완전 차단된 인터넷도 없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북한의 젊은 층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눈뜨고 인식을 갖고 이러는 거는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타임지나 슈피겔지 독일 그러니까 독일어도 공부하고 그랬죠. 그거 보면서 독재 정권의 실상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고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식을 싹 틔웠거든요. 근데 북한도 저렇게 철저하게 틀어막지만 아마 이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2023년에 서해로 가족 탈북하신 네. 분 김모 선생. 그분한테 제가 북한에 장마당 세대가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마당 세대 아닙니다. 한류 세대예요 이러더라고요. 네, 네. 자기 한류만 봤대요. 네. 그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지금의 북한의 기성세대들은 노동당의 배급을 받던 세대들이고 예. 90년대 말에 이제 중후반 돼가지고 장마당 세대들은 배급이 끊기니까 장마당에서 먹고 살던 이런 세대들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장마당을 단순히 생필품을 구하고 식량을 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류나 외부 정보가 유통되는 이런 장으로 이제 여기면서 거기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사는 거 다 알죠. 뭐 한국 드라마를 처음에 접하면은 이거 거짓말일 것 같다 이러는데 10편 20편 보다 보면 내가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 가서 살다가 한번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Z세대, G세대한테 김정은의 연설이나 저런 사회주의 이민 위천, 이밥의 고깃국 이게 통할까요? 북한이 잘 쓰는 말 있죠.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뭐 그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걸 네. 어떻게 뭐 제대로 그 정신 박힌 친구들이면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북한도 김정은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북한 충격적인 영화 6.25 영화 72시간. 네. 거기 보면 막 뽀뽀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죠.
여자가 옷 벗으면서 목욕탕에서 하반신까지 네. 거의 뭐 허벅지까지 나오. 그거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하던 거잖아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MZ 세대를 지금 구미를 지금 당기려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설프지만 네. 한류 드라마나 뭐 K-팝 이런 데 쏠려 있는 젊은 세대들을 좀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네. 뭐 북한의 소위 말하는 국가 경축일 이런 때 그 젊은 가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연을 시키잖아요. 예. 김옥주나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국적인 노래도 부르지만 거기에 뭐 이런 그 최신 스타일의 또 불꽃놀이에다가 레이저 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댄스를 하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 가수 이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가죽 잠바하고 예, 예. 막 피어싱하고 이런 친구가 와가지고 했는데 열광했죠 막. 네.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틀어막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18년 4월에 김정은이 직접 한국의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뭐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런 거 부르고 거기 가수들 만나가지고 막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갔던 가수 최진희 씨 이분이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자기가 불렀던 사랑의 미로 그거 뭐 당연히 부르는 거죠. 근데 듣도 보도 잘 못했던 뒤늦은 후회라는 장덕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네. 그 죽은 그 장덕 씨가 불렀던 뒤늦은 후회를 좀 불러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아 이게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애창했던 노래인데 그 김정일 관련한 그런 에피소드에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 그 후지모토 겐지라고 일본인 요리사가 예.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 거 보면 김정일하고 그 김정은의 생모죠 고용이하고 같이 데이트하면서 뭐 사랑의 미로 뒤늦은 후회 이런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뭐 김정일이가 아마 뭐 고용이를 잘 못 챙기다가 아마 그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이런 다음에 아마 좀 꺼이꺼이 하면서 뭐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류 팬의 원조가 다 이 김씨 일가예요. 그리고 저는 거의 90% 99% 김주애가 한류 매니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대원. 그 다 김주애 정도면은 모든 방송 프로를 다 볼 수 있게 돼 있을 텐데 그럼요. 한국의 아이돌이나 뭐 이런 것들 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뭐 아빠 뭐 굿즈 좀 사줘요 뭐 이러면 김정은도 제가 보면 한국 프로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는 조금 안간힘을 쓰지만 평양문화보호법, 네. 그다음에 반동산악 문화배격법 이런 걸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외부 정보를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통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최근에 보도를 보면 부부가 평양에서 네.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데 아마 이게 이 외화 유통과 네. 반공화국 선전물을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사용을 했대요. 네. 이건 뭐냐면 외화는 아마 돈주였던 것 같고 네. 반공화국 선전물은 아마 이게 한류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공포 정치로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좀 일벌백계식으로 본보기 처형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외화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어요. 과거에 군부 고위 인사들 숙청하고 공개 처형하고 이럴 때도 보면 집에서 뭐 몇백만 달러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나왔다. 몇백만 달러가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왜 아시겠지만 몇백만 달러 이상 돈이 달러가 나오고 이러면 그거는 단순히 부를 축적한 게 아니라 유사시에 제3국으로 한국이나 뭐 어디로 탈북 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불온한 걸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적의 그 어떤 공포 이런 처형 이런 것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통일연구원 제 네. 직장입니다마는 가장 최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6만 5천 명 정도 네. 수용이 돼 있고 오히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감시 통제는 더 강화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뭐 하고 다니지만
감시 통제가 강화됐다는 건 체제가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면 예. 북한 노동당 통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통치가 이렇게 잘 돼 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이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뭐 미사일도 나오고 각 군 뭐 나오고 여러 무기가 나왔지만 제가 제일 주목한 거는 사회안전 특수 기동대. 예. 강아지까지, 개들까지 끌고 나왔어요. 셰퍼트 잡고 탁 이래가지고 뭐 몇백 명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 약간 청원경찰 같은 복장은 하고 있는데 경찰 복장. 이게 보면은 사회안전부, 경찰 조직 내에 내무군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내무군. 소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보다도 한층 더 좀 전문화된 특수 기동대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소요가 발생했다, 반체제가 있다 이러면 와다닥 달려가 가지고 체포하고 이럴 수 있는 이 부대가 딱 등장하니까 간판 아나운서 이춘희가 리춘이 아주 그냥 뭐 목소리를 높여서 불순한 기도를 철저히 색출 제거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지금 치부를 드러낸 거죠. 이게 말이죠. 과거 같으면 이런 부대가 나오거나 이춘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얘들 불안한가 봐 이렇게 비춰질까 봐 북한이 이런 존재를 숨겼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너희들 우리 이런 것도 있어? 까불면은 다 일망타진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소요라든가 반김정인 이런 것들이 좀 우려할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반김정은 또 반북 체제 이런 것들의 소요가 있다 이런 건 없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는 무장경찰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거. 장마당에서 뭐 통제를 하는데 중국도 보면은 그 신도시 개발하려고 뭐 밀어내는데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소요가 있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금까지 보면 장마당에서 그런 얘기들은 심심찮게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속에 막 저항하고 단속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사람들도 충돌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여기서 뺏기면은 이제 내목다 끝나는 이러는 거니까. 거죠. 그래서 뭐 그 공안을 죽였다든가 그런 얘기 나오죠. 또 뭐 단속 과정에서 오히려 이 상인들 돈주가 죽었다든가 이런 충돌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대로 가면은 정치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질 공산도 있습니다. 네팔,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것도 저변은 경제난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불공정. 네. 니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난 굶는데 네. 이렇게 가다 확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황을 빈부격차나 이런 것도 있지만 청년층들의 어떤 좌절 이런 게 있고 특히나 제가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많은 그 네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하고 제일 그 통화하고 이러는 게 간단한 게 SNS로 많이 했는데 네팔이 이제 그걸 차단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생계를 위협받으니까 폭발을 한 거죠. 북한도 내부에는 SNS가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지금 한 750만 대 보급돼 있으니까 일시에 착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김주애를 또 한번 또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와중에 또 후계 체제 하겠다고 어린 딸 봉건적인 문화에서 이것도 저는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김주애가 이번에 열병식에 안 나오고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9월 3일 날 중국 전승열에 갔는데 행사는 하나도 못했고 2달 가까이네. 아마 김정은은 거기에 좀 그 무대에 등장을 시켜서 천안문 막루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뭔가 좀 많은 걸 보이고 이러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견문을 넓혀주겠다. 근데 김주애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2박 3일을 방콕했어. 방콕했다면서요? 이거 김주애 입장에서는 아빠 뭐야 따라오라 그러더니 나 대사관 여기 담장밖도 못 나가고 평양보다 못하잖아. 원래라면은 사실은 김정은을 시진핑이 제대로 예우한다면 막루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따님이 왔군요. 공식 행사를 몇 개.
정상회담에는 아니더라도 뭐 만찬 이런 거 하는 자리나 정상회담 끝나고 김정은이 우리 딸입니다. 장차 우리 후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베이징에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에 다른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영부인들 이렇게 그 정상회담 하는 기간에 문화활동이나 이런 거 이번에 하듯이. 에이펙 때도 예. 그 동반한 영부인들은 불국사를 관람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 뭐 하다못해 뭐 어디 저 다른 어디를 간다거나 뭐 관광지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첨단 시설을 간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방콕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면 중국 당국에서 김주애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거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얘가 등장해 가지고 이 전승절 80주년 시진핑이 자기의 이거를 과시하는 자리에 씬 스틸러로 등장하는 거를 좀 막았던 것 같고요. 지금 김주애가 등장하지 않는 거는 당창건 80주년 이런 거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성과라든가 체제 결속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린애를 또 등장시켜가지고 4대 세습 카드 이런 거를 보여줘서 관심도를 좀 떨어뜨리고 불만 요인을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은이는 김정은은 후계자를 내세우고 싶었고 네. 중국은 오는 건 되는데 인정은 못해. 그렇죠. 그게 이제 도착할 때 그 사진을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인 거 보면 알 수 있고요. 신화통신이 먼저 사진을 내보냈는데 김정은 얼굴 뒤에 가려가지고 김주애가 안 보이는 사진을 내보냈거든요. 근데 노동신문은 딱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딱. 중앙통신이 네. 조금 있다가 김주애가 아주 잘 부각되는 이런 걸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김주애의 등장을 마냥 밀어붙이기만은 어려운 게 노동당 창건 80주년 연설에서도 예. 인민이라는 말을 66차례나 했어요. 그런데 당창건 80주에 80자라는 숫자 말고는 연설문에 아무런 숫자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레토릭이라는 거죠. 적어도 어떤 그런 중요한 없다. 계기면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를 뭐 이렇게 200%. 했다거나 그 친구들은 항상 숫자 얘기해요. 어떻게 될 거라든가 두 배다, 몇 년 세 뒤에는 배다. 어떻게 될 거라든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도 주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맘먹으면은 김여정 같은 존재는 뭐 김주애의 뭐 정적이다, 뭐 권력이 있다, 그거 말 안 되죠? 그건 말 안 됩니다. 그거는 김여정도 지금 한동안은 뭐 2인자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좀 밀려난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라도 만났으면 거기 나와가지고 또 존재감을 부각시켰을 했겠죠. 수 있는데 네. 요즘 북한에서 나오는 김정은의 공개 활동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사진 한 2, 30장 내보내는요. 김여정이 동반은 하는데 이렇게 살짝 한 장 정도의 요만큼 뭐 면봉만한 크기로 이렇게 뒤통수가 나온다든지. 나오고 김여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빠가 그 수행하고 이러는데 뒤에 좀 멀찌감치서 계속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딴짓하고 있어요. 집중을 못 하고. 오빠만 와라 이제 네. 주애만 내세우려는. 그렇죠. 그러나 주애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의 후계자로 키우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북한 내든 외부든 아직은 불안정하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 문제는 후계 문제고 결국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나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논쟁이나 갑론을박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후계 문제는 이거는 정은이 맙니다. 정보의 문제고 팩트의 문제고 그 해석권이나 이런 거는 정보기관이나 당국이 가지고 있다. 민간의 학자들이나 뭐 탈북하신 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여자니까 안 돼 어리니까 안 돼 뭐 또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걔가 성이 김씨 애가 김씨가 아니라 뭐 박씨 뭐 이씨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그런 논쟁의 범위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김정은과 권력 지도부의 김주애 후계와 관련한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건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후계자가 이렇게 거의 실시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팩트라고 봐야 됩니다. 예, 마지막 농담 하나로 마무리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주애가 성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북한 쪽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 김씨로 바꾸면 돼. 예, 북한 얘기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